일본의 최대 부촌 도시라고 알려진 도쿄의 한 마을, 소득이 굉장히 높은 전문직 인원들만 모여 산다고 알려진 이곳에 한 일본인 여성이 무언가를 바라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한눈에 보아도 위태로운 주택 지붕에 올라간 일본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 밖으로 나온 마을 주민들은 남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머리를 감싸쥐고는 말도 안 되라는 말만 반복하며 놀라운 표정을 짓고 마는데요. 과연 이곳 일본의 부촌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여성 유카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회장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저희 집안이 지금처럼 일본의 최대 부촌 도시 도쿄의 마을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저희 남편 스스무는 제가 그렇게나 뜯어말리던 한국으로의 기나긴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남편의 동의 없는 한국행 출장에 이혼 소송을 걸기도 했었죠. 태어날 때부터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부모님에게 받아온 상위층 가정에서 태어난 저에게 이러한 남편 스스무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일본의 최대 부촌 도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지금의 남편 스스무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고 심지어 몇 개월 전 스스무로 인해 발생한 도쿄 마을에서의 변화는 이곳 도쿄의 부촌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말았는데요. 10대 시절 부모님께서는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고 저 또한 그저 아무런 꿈 없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 흔한 용돈 한 번 주지 않으시며 경제관념에서는 꽤 엄격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어느 정도 상류층의 집안을 가진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한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와 같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은 매일 부모님에게 엄청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가 끝나면 놀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는 제대로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몰래 여행을 갈 정도로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었죠. 지금에서야 저희 부모님의 경제관념 교육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저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학교가 끝마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는데요. 또래 친구들이 받던 용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한 달분의 급여와 거의 비슷했고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적극 어울리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이던 시기였기에 공부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았겠으나 그때 당시 어렸던 저는 친구들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학교 생활에 실패한 어린아이로 찍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 한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부잣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면 다닐 수 없는 학교에 동양인인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온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고 저희 모두는 그 친구가 궁금해졌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꽤 부잣 집안의 아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특이하게도 부침성이 아주 좋고 일본어까지 잘하던 그런 멋진 친구였죠. 하지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무리의 친구들은 그 한국인 친구를 매일 험담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당시 10대 후반의 나이밖에 안 되던 저였지만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국일까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점차 이러한 소문은 엄청나게 퍼져나가
학교에 새롭게 전학을 온 그 한국인 친구도 가난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자 제가 따돌림을 당하던 시기가 떠올랐고 친구들에게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국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힘들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불행 중 다행인지 전학을 왔던 한국인 친구는 일주일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가 전학을 가자마자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친구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단 한 번이라도 다녀온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알 수 없는 무시를 당해야만 했고 이러한 수년의 시간 때문인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 자신도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던 부자 학교와 다름없던 그곳의 졸업생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며 주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 모임에 속해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20대의 나이가 되어가던 시기였지만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그저 부모님께서 주는 용돈만을 받으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점점 그러한 의미 없는 친구들의 모습에 지쳐가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여나갔고 부모님께서 하시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아 저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더욱 큰 부동산 투자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며 많은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저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고 초기 시스템이 잘 잡혀 있던 탓에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던 저는 어느 날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미팅에 나온 한 일본인 남자에게 저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고 보자마자 그가 마음에 무척 들어서 그와 처음 만난 날 곧바로 저희 전화번호를 전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도 꽤 많은 지사를 두고 있던 인테리어 관련 회사였고 소문을 들어보니 제가 호감을 느낀 그 친구가 한국에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학교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었으나 친구들은 항상 동양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놀리던 것이 떠올랐고 특히 한국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면서 한국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그 모임에 나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모임에 나간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그때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결국 저는 한눈에 반해버린 그 남자가 마음에 무척 들어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에 이르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이 스스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신 또한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며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식사 약속을 잡았고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을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일주일 뒤 사석에서 처음 만난 저와 스스무는 꽤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고 서로의 일에 대한 열정도 비슷해서 만난 지 하루 만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번뜩 들 정도였어요. 특이하게도 스스무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었다면서 자신이 지금은 한국말도 매우 잘한다는 사실은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 이민도 고려하고 있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계획을 말하더군요. 스스무라는 사람 자체는 좋았지만 저는 그가 한국과 너무 밀접하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의 연인 사이를 이어나간 저희는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고 결국 스스무와 저는 연인으로 지낸 지 약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스스무와 저는 실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그저 가족들만 불러 모은 뒤 소박한 결혼식을 진행했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결혼식에 그렇게 큰 비용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무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기에 의견 조율은 쉽게 되었고 저희가 당분간 거주할 지역을 정하는 곳에서도 일본에서는 꽤 부촌으로 알려진 도쿄에서 살자는 서로의 생각도 일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스스무와 저는 살림을 합치기 시작했고 도쿄에서 꽤 규모가 큰 마을에 주택을 구입해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무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의 출장 문제 때문에 약 3년 정도 한국으로의 긴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미 스스무가 한국에 있는 지사를 담당하는 인원이었기에 한국에 출장이 잦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저는 이제 스스무가 후진국인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서로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특히 3년이나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스스무의 장기간 출장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저는 스스무에게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냐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스스무는 제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화를 냈고 결국 저와 스스무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신혼생활 일주일 만에 싸우고 말았습니다. 물론 스스무의 입장에서는 가보지도 않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는 저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저 또한 스스무가 계속해서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에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더군요. 결국 스스무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저와 스스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스스무를 한국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스스무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혼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저 저희 회사를 운영하며 혼자 도쿄의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에는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모임의 친구들이 대거 이사를 오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친구들 대부분이 꽤 부자인 친구들이었기에 아마도 일본에서 그나마 살기 좋은 도쿄의 마을로 이사를 온 것 같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처럼 결혼식을 올린 친구들도 많이 있더군요. 마주치기는 싫었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친구들로 인해 저 또한 결국 결혼 사실을 밝히고 그들과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이 이렇게나 다시 모인 것이 굉장한 우연이라며 그날부터 매일 밤 파티를 하며 친분을 쌓아나가게 되었죠. 역시나 친구들은 매일 밤 한국으로 떠난 저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며 또다시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며 제 남편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이 스스무와는 전화통화를 통해 저의 힘든 마음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스스무가 떠나고 약 3년 뒤 저는 한국에서 다시 돌아온 스스무와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스스무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며 3년 전 도쿄에서 살던 마을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제 손을 잡아 이끌고는 너무나 가기 싫은 도쿄의 마을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그날부터 스스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스스무는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 무엇인가를 뜯어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죠. 그리고 집의 마당에는 생전 처음 보는 흙 색깔의 이상한 돌들 수백 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와 지붕에 있는 스스무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있었고 저를 보면서 남편이 한국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다면서 저희 부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곧이어 저를 발견한 스스무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이 한국에서 기와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기와로 덮으면 훨씬 단열이나 보온이 잘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는 많은 폭우가 내려도 전처럼 비가 집 내부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던 도쿄 마을은 일본에서는 꽤 부촌이기는 했지만 많은 비가 오면 곧바로 지붕을 통해 물이 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스스무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대라며 일본의 주거 시스템을 안타까워했었죠. 그 후 스스무는 지붕을 기와로 덮는 것뿐만 아니라 방바닥을 뜯어 한국에서 쓰는 온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사용해오던 건식 화장실이 아닌 한국의 습식 화장실로 시공을 다시 하고 비데까지 설치하는 엄청난 공사를 4개월에 걸쳐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스스무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건축 인테리어와 관련된 브랜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 친구 주민들은 스스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처음에는 역시 후진국 한국을 다녀오더니 이상한 행동만 한다며 비웃었지만 스스무가 배워온 한국에서의 주거 시스템이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하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붕을 기와로 덮고 난 이후 저희 집만 비가 새지 않았다는 사실과 집이 무언가 굉장히 보온이 잘 되고 조용한 듯한 느낌을 받은 친구들은 한국의 기와라는 것에 무척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스스무에게 한국식 주거 시공을 부탁하는 상황까지 시작되고 말았죠.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스스무가 설치한 한국식 주거 화장실이었습니다. 스스무는 화장실의 바닥에까지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 한국과 똑같이 만들어냈고 친구들은 저희 집을 올 때마다 화장실이 너무 따뜻해서 좋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부터 입에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 후 친구들은 매일 밤 저와 스스무를 찾아와 스스무에게 한국식 주거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지금 저희 도쿄 마을은 대부분의 주택들의 온돌이 설치된 것은 물론 한국의 화장실 시스템 그리고 지붕이 모두 기와로 되어 있는 특이한 마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몇몇 방송국들에서 기와로 뒤덮인 저희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선진국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 마을 전체가 더욱 살기 좋아졌다면서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의 뻔뻔한 모습마저 귀엽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고등학교 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부부와 저희 부부는 모두가 함께 인생 처음으로의 한국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무는 이번에는 한국의 기와집 시스템을 마을의 한 공용 건물에 만들어 보겠다면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놀렸던 친구들은 이제 그것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놀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한 달마다 한국 여행을 가자며 보챌 정도로 바뀌어버린 저희 마을 상황에 저는 항상 스스무의 한국을 사랑하는 뚝심 있는 태도와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한국인들의 주거지에 매일 감탄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랑 전쟁 중인데 거길 왜 가? 한국 어차피 볼 거 없어. 그냥 일본으로 가자. 예일대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로사라고 해요. 저는 예일대에서 오케스트라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희 예일대 오케스트라는 1708년 설립되어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10명의 예일대 학부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얼마 전 저희 동호회에서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저희는 매년 2차례 공연을 하고 있고 그중 한 번은 해외에서 공연도 할 겸 수학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있죠.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즐기는 동안 한국 기자님들이 취재를 오셔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저희끼리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왜 한국까지 수학여행을 갔냐고요. 물론 저희 예일대 음악 동호회 단원 중에 한국인 친구들이 많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부모님을 보러 한국에 자주 가는데 한국 말고 다른 데 가는 게 어떠냐며 오히려 다른 곳을 제안하더라고요. 한국을 가고 싶어 한 친구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출신 친구들이었어요.
저희가 이번 공연 겸 수학여행 장소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다 같이 고민했을 때 여러 장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동호회 회장인 로버트가 유튜브에서 한국 템플스테이를 봤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한국은 어떠냐며 제안했죠. 그러곤 저희에게 템플스테이 링크를 보내 한번 꼭 영상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템플스테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짜 멋지다고 여기 꼭 가야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산을 볼 일이 정말 드물거든요.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즈넉한 산 속에 작은 궁전 같은 절이 있고 거기서 새소리를 들으며 절에서 머무는 모습이 요정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신선노름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늘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빡빡하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예일대 친구들은 회장 로버트가 보내준 영상에 완전 푹 빠져버렸죠. 원래 한국을 좋아하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한국을 잘 모르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계기로 다들 한국을 검색해보고 경복궁에도 가보고 싶고 한식도 먹어보고 싶다며 거의 수학여행 장소가 한국으로 확정될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 일본 단원인 친구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좋다며 일본의 관광지 사진을 쭉 보내왔어요. 한국에 비하면 일본이 훨씬 거리도 깔끔하고 라면이든 초밥이든 한국보다 먹을 것도 많다며 일본이 수학여행 장소로 제격이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진짜 많이 온다면서 그게 바로 일본이 더 낫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학여행이라면 어디든 다 좋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회장인 로버트가 완전 열받은 것 같았어. 일본은 지금 치사율 20%의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자체로 국가에 좋은 일인데 숙박세와 관광세까지 받으면서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걸 보면 우리가 수학여행까지 가서 뭔가를 배워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로버트의 말이 일리가 있었죠.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히 놀고 오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고 그 나라에서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행의 목적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강국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달리며 AI 산업까지 선점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한국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수학여행 목적과 딱 맞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몇 일본인과 중국인 단원을 포함해 소수의 친구들의 반대를 제외하고 80% 이상의 미국과 유럽 친구들의 찬성으로 한국행이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 예일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부모님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위험한 나라의 애들을 어떻게 보내냐고. 학교 차원에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항의였죠. 사실 나이가 많은 일부 어른들은 한국에 대해 북한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죽하면 한국과 북한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죠. 저희는 이러다 못 가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죠. 저희 반도체학과 교수님은 예일대 내에서도 꽤나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실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에서 비밀리에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교수님께서 직접 항의하시는 학부모님들께 한 분 한 분 전화드려 저희의 한국행을 지지해 주셨다고 해요. 교수님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아니 도대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부모님들이 한 방에 알겠다고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우리 아이들이 예일대에 올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학생들이 직접 겪어보고 부딪혀볼 수 있도록 어른으로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멋진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라니 어깨가 으쓱했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의 한국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결정된 이후 회장 부회장이 수학여행 코스를 정하기 위해 진행팀을 몇 명 더 뽑는다고 하자 모두들 거기에 들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았는데 진행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은 여행할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한 7일이 한참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정말 방학 내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는 한국 여행을 검색해 보면서 김밥을 만드는 요리 수업을 꼭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김밥이 엄청 유행하면서 먹어보기는 많이 먹어봤지만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것만 해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며 진행팀이 된 친구에게 슬쩍 제 의견을 제안하고 한국 여행 갈 날짜만 기다렸죠. 그리고 저희 팀 10명의 친구들이 모두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니 정말 들떴죠. 비행기 좌석도 회장인 로버트가 랜덤으로 배치했어요.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말고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비행기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짝을 랜덤으로 정해 새로운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해보라는 취지였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는 중국인 왕웅이었어요. 평소에 정말 말 한마디 안 해본 애였는데 좀 당황했죠. 그런데 저는 비행시간 내내 정말 괴로웠어요. 그 이유는 왕웅이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중국 애들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건지, 얘만 이런 건지 적당히 얘기 좀 나누다 자려고 했는데 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 피곤한 티를 냈는데도 못 알아듣길래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는데도 제 팔을 툭툭 치며 말을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애였죠. 그런데 제가 더 참기 힘든 건 다른 문제였어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마 그게 옆자리에서 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꿉꿉하고 쾌쾌한 냄새가 계속 나길래 어디서 나나 했더니 왕웅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이건 며칠 안 씻을 때 나는 냄새인 것 같았는데 정말 괴로웠죠. 그러고 갑자기 제 친구 루나가 예전에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중국인들은 위생관념이 없어서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안 감거나 샤워를 며칠 동안 안 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왕웅에게서 풍기는 악취와 끊임없는 대화로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제발 빨리 한국에 도착했으면 하고 바랬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웅과 드디어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재빠르게 왕웅과 인사하고 루나를 찾아 떠났죠. 루나는 오는 내내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돌려보며 한국 여행 간접 체험을 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한국 재벌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예전에 루나가 드라마를 설명해 주는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K-드라마 하면 그냥 연애나 로맨스물만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장르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영화 파묘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장르물이라고 하던데 누나가 그거 보러 가자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무서울 것 같다고 계속 거절했죠. 어쩌면 이번 한국을 갔다 오고 나면 용기가 더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루나 옆에 있으니 비행기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던 일이 금세 잊혀졌죠.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고 정말 감동했던 점은 입국 심사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영국 출신 예일대생이라 영국, 미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지만 다른 곳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영국이나 미국 공항보다 입국 심사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에요.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니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잘 보고 배워오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바로 배울 점이 생기다니. 한국행을 결정한 우리 예일대 친구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템플스테이를 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불국사를 보고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분명 조금 전만 해도 화려한 도심이었는데 금방 산으로 바뀌더라고요. 한국은 이런 도심 속에서도 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 말고 다른 유럽 친구들도 다들 깜짝 놀랐죠. 한국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듯 한국은 원래 이렇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산지가 70%라 도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고 주말에 등산을 즐기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유럽에서 등산은 보통 전문 산악인들만 즐기는 스포츠인데 여기선 흔히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물론 유럽의 산과 한국 산의 경사도나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불국사에 도착해서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산에 온 친구들도 많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템플스테이를 맡고 계시는 법륜 스님과 함께 경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으로 저희가 알아듣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엔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다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절에서 먹는 사찰 음식은 채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로 단백질 보충해야지 싶었는데 풀떼기만 있는 밥상이라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채식이라는 말에 기분이 다운돼서 터덜터덜 식당으로 갔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으로 나온 음식에는 봄동 겉절이, 시금치 무침, 단호박 튀김, 민들레 겉절이, 연근조림, 만두구이, 두부구이와 가죽부각, 도라지 무침,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이게 다 채식 요리라니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훌륭했어요. 아니, 이런 음식이라면 고기가 필요 없겠다면서 루나랑 개눈 감추듯 식사를 했죠. 사찰 음식은 가운데 음식이 있고 덜어서 먹는 구조였는데 제가 하도 많이 먹어서 몇 번이나 추가로 음식을 더 가져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왔다 갔다 반찬을 더 받으러 갈 때마다 절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복스럽게 잘 먹는다며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먹는다고 칭찬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도리어 감사하다고 전했죠.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기분 나쁜 배부름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 일정으로 저희는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경복궁이 아닌 어떤 건물 앞에 내렸어요.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저희 예일대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벤트는 바로 한복 체험이었어요. 로버트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원하는 한복을 골라 입으라며 얘기했고 모두들 신나서 환호했어요. 그 가게에는 엄청 많은 한복이 걸려 있었고 아름다운 자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주가 되어 드레스를 고르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정말 눈부신 옷들을 살펴봤죠. 옷의 색깔이며 자수가 정말 감명 깊었어요. 모두들 들떠서 서로 한복을 고르고 있었죠. 중국인 왕웅이 분위기를 깨기 전까지는요. 왕웅이 한복은 중국 복식 한포라고 부르는 게 맞아. 한국이 중국 문화를 따라 만든 게 한복이라 너희가 입는 건 사실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볼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 단원이 뭐라고 하려는데 재빠르게 로버트가 말을 받아쳤어요. 중국인들 전통 의상은 치파오 아니야. 치파오는 요새 선전 안 하고. 한국 전통 문화인 한복이 좋아 보이니까 중국 거라고 우기나 본데 한복은 엄연한 한국인의 복식이야 라고 말이죠.
로버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치파오가 한창 중국 대표 복장으로 유명했었는데 어느샌가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멀쩡한 자기 문화를 놔두고 왜 굳이 한국 문화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왕웅의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왕웅은 로버트의 말에 조금의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한국 단원이 로버트에게 어떻게 한국인 만큼 잘 아냐고 물어보니 로버트는 한국 취업을 생각 중이라 한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유서 깊은 역사도 정말 재밌고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어느 기업에 가도 발전 가능성이 많아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로버트처럼 똑똑한 친구가 한국 취업을 생각하다니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아무튼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하니 정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두들 깔깔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영상도 찍었죠. 한복을 입는 것도 뜻깊은 일인데 경복궁을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에서 보던 성과는 차원이 다른 단아함이 있었죠. 유럽의 성들은 매우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데 경복궁은 얼핏 보면 밋밋한가 싶은데 주변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고 그 안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짓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복궁 곳곳에는 우아한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경복궁을 구경하러 온 한국 사람들과 우리 예일대 학생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 차이점은 실로 놀라웠죠. 바로 우리 학생들만 소지품을 꼭 쥐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만 이런 걸 발견한 게 아닌 건지 로버트가 저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긴장 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라고 긴장 풀라고 하냐며 물어봤더니 한국에선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로버트의 말이 한국에서는 애초에 소매치기 자체가 없다고 그런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우 편안하게 관람을 하고 있었어요. 가방 문을 거의 다 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금방 누구라도 손을 넣어 소지품을 가져올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정말 걱정스럽게 저 사람도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로버트는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꽁꽁 싸매고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지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매우 흔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제 물건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저렇게 다 내어놓고 다녀도 안전하다니 정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 배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비행기에서부터 쭉 보리를 보지 못해서 신호가 왔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곳에 어디 공중 화장실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제 머릿속은 하얘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제시가 너 왜 그러냐며 어디 아프냐고 묻는 거예요. 루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실 나 지금 신호가 왔는데 어떡하지? 나 먼저 숙소에 돌아갈까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루나도 큰일 났다며 나도 같이 가줄까? 둘이서 막 쑥덕대고 있는데 이런 저희 모습을 본 한국 단원이 너희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질 급한 루나가 불쑥 얘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큰일 났어. 빨리 숙소 가야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렸는데 그 친구의 행동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 거 있죠. 아니 택시를 불러주는 건가 싶었는데 엉뚱하게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곤 이 장소들이 화장실인데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루나와 저는 둘 다 깜짝 놀라 동시에 서로 바라보며 정말 대박이다 라는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얼른 뛰어가서 보리를 해결하고 나와서는 루나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아니, 검색만 하면 이런 화장실이 나온다고 그것도 공짜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유럽에서 화장실을 한번 찾으려고 하면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공중 화장실 자체가 많이 없고 요금을 내는 곳도 많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공공 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있는 데다가 이런 화장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니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루나와 이런 화장실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갈까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까지 했죠. 저희의 결론은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건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도달했어요. 한국 어딜 가든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서울 여행을 마치고 다음 코스는 전주와 통영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시험 일정이 빠듯해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또 쓰려고 해요. 아무튼 한국은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예일대 친구들 모두 한국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죠. 다음에 저는 루나와 둘이 또 한 번 가보려고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 거는 뭐가 이렇게 크고 빠른 거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첫 경험을 해보다니. 이제부터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걸. 여기 한국에서 며칠만 있었는데도 한국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졌다는 한 싱가포르 여성이 있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그동안 아시아권 나라는 가본 적이 있지만 승무원 일을 하면서 한국에 온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졌다는 이 여성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레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한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인데요. 편안하게 비행을 즐기고 있는 승객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승객들이 제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는 표정을 지을 때 승무원으로 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도 무척 이쁘잖아요. 이런 이쁜 유니폼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승무원 같은 직업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 스케줄이 잡혀서 우연히 한국에 방문했다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방문했던 게 처음일 뿐이지 그전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꽤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화장품 때문인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인 승무원이다 보니 저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뷰티 관련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화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자연스러운 한국 메이크업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몇 번 연습은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저도 한국처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뷰티 유튜버들이 K-뷰티가 최고라면서 하나같이 엄청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시도하곤 했는데 확실히 이전에 과하다 싶은 싱가포르 특유의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싱가포르 여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관광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화장품 구매할 때 성분부터 보관하죠. 아무래도 피부에 바르는 거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자체가 답답한 게 느껴지고 잘못 바르다 보면 트러블이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화장품 하나 잘못 발랐다고 빨갛게 올라오는 트러블을 보면 너무 속상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어요. 게다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승객들에게 피부에 난 뾰루지 같은 걸 보이고 싶지 않기도 하죠. 이게 모두 승무원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태 비행기를 타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승무원은 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화장품 성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한답니다. 그렇게 좋은 성분에 대해 공부하고 그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혜성처럼 한국산 화장품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나라의 화장품들이다 보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갈수록 피부가 안 좋아져서 화장품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제 친구 자밀라에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고민인데 화장품 좀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자밀라가 한국의 화장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화장품들을 발라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싱가포르 화장품들보다 가격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좋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구매하기 전에 검색해보니 확실히 자연 원료 기반의 성분들을 많이 사용한 게 보이더라고요. 패키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품 자체의 디자인도 더 이쁜 거 있죠. 트렌디하면서도 여성들이 갖고 싶기에 귀여운 패키지로 된 디자인도 많던데 언젠간 한국에 간다면 꼭 쓸어 담아서 사와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서 예전의 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는 저도 자밀라를 따라서 한국 화장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화장품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더 놀라웠던 건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신제품에 빠르게 녹여낸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화장품까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빠르게 바뀔 줄은 몰랐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화장품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 항공사가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에도 취항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항공 노선에 투입될 승무원들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승무원 일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안 그래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한국 화장품들을 잔뜩 사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자밀라는 한국행 노선에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한국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이 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다른 승객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쉬거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다 보니 피로감이 정말 극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시아에 가본 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한국은 유독 더 멀게 느껴졌어요. 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승무원 동료인 자밀라도 한국에 오랜만에 가다 보니 정말 멀긴 멀다고 하더라고요. 자밀라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한국행 비행 스케줄을 몇 번 경험해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밀라도 힘들었나 봐요. 아무튼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온 저희 둘은 모두 녹초가 되었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승무원 일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명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 가서 눕지 않으면 정말 몸살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밀라한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자밀라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택시 요금이 싱가포르처럼 비싸지 않고 3분의 1 가격이라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둘이서 나눠서 요금을 낼 테니 부담은 훨씬 덜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원래 타려고 했던 버스나 지하철 대신 저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온 거다 보니 택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밀라한테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자. 자밀라가 이미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예약했으니 택시를 타러 가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의논 없이 택시를 예약한 자밀라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예약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승객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내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요금이 한국 택시 요금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척이나 비싸죠. 그래서 보통 싱가포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뻗어서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밀라가 저보고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더라도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만 가지 않으면 되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택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사님과 통화하면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저와 카멜 모두 한국어를 잘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밀라에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자. 자밀라가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휴대폰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체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휴대폰 앱을 보니 택시기사님에 대한 정보와 함께 택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저와 택시기사님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 점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폭염주의보가 있어서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택시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면 시원한 곳에서 택시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택시를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한국의 택시는 택시 크기가 생각보다 무척이나 크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밀라는 저희가 짐이 많으니 그걸 대비해서 일부러 큰 기종을 예약했던 거였어요. 택시 기사님도 무척이나 친절한 거 있죠. 저희 짐이 여름이다 보니 유독 많은 편이었는데 저희의 짐들을 하나하나 차에 실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이 피곤했는데 덕분에 편안하게 택시를 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유럽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요금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밀라가 택시 앱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택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지 다 정해져 있고 요금 역시 정해져 있어서 바가지 요금 같은 일을 겪을 일은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고 긴장이 풀린 저는 바로 잠들게 되었어요. 자밀라가 깨워서 눈을 떴고 벌써 명동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텔에 푹신한 침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힘나게 하더라고요. 얼른 체크인을 하고 숙소에 들어선 저희는 깔끔한 인테리어를 한 호텔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호텔 바깥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얼른 침대에 눕고 싶어서 유니폼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피로가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몰아치는 한파 때문에 몸이 정말 얼어붙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대신 무척이나 배가 고팠죠. 저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자밀라도 배고파서 뭐라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밀라에게 룸 서비스를 시키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자. 자밀라도 좋다더군요. 하지만 룸 서비스를 주문하려 했던 저는 곧 실망하고 맙니다.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늦어서 룸 서비스를 주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몸이 이렇게 피곤하도록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요. 편의점에 가서 대충 때우거나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 속상해하던 찰나 자밀라가 저보고 함께 로비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배달 앱을 통해 24시간 내내 다양한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저희는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배달 앱으로 저희가 원하는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7시 늦어도 8시가 되면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편의점도 아니고 식당들이 24시간 내내 영업한다니 싱가포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날 폭염주의보가 있을 정도로 무척 더웠거든요. 식당을 찾으러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는 정말 더위에 쓰러질 날씨여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밀라이 보여준 배달앱을 보니 정말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수많은 가게들의 음식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싱가포르에도 딜리버루라고 하는 배달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식당들이 열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싱가포르 음식만 시킬 수 있어서 한국의 배달앱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가끔씩 집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기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편하게 배달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다 보니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배달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고 배달앱 자체가 그다지 유용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 정말 부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승무원 동료인 자밀라와 저는 고민 끝에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밀라가 주문할 때 갑자기 무슨 이벤트 같은 걸 참여할 거라고 호텔 직원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음식 주문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밀라가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든 말든 솔직히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이벤트인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당장 배가 너무 고팠고 피자를 한시라도 빨리 먹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밀라와 저는 피자를 주문했고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텔 직원분이 1층에 있는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자를 굽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배달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원 손에 이상하게 피자 말고도 다른 게 들려 있었는데 자밀라가 이거 스파게티니까 같이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피자만 시켰는데 말이죠. 그래서 스파게티는 또 언제 주문했냐고 물어보자. 자밀라는 스파게티 주문한 적 없고 공짜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게 아까 자밀라가 참여한 이벤트의 상품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물은 따로 돈 주고 사서 마셔야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공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에서는 배달앱의 리뷰 하나만 작성하면 무려 스파게티를 공짜로 주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문화 충격 그 자체였고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피자를 먹었는데 싱가포르 사람인 저희 입맛에도 정말 잘 맞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자밀라가 갑자기 저한테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섭고 위험해서 나가기 싫다고 했죠. 그날 몰아치는 더위 때문에 무척이나 덥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한국의 여름이 진짜 엄청나게 더운 거 있죠. 제가 사는 싱가포르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기도 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한 편이거든요. 밤에만 위험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대낮에도 위험한 일을 겪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항상 밖을 돌아다닐 때 두리번거리면서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대낮인데도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막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트가 보였고 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면서 그 남자들을 겨우 따돌린 기억이 있어요. 대낮이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니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싱가포르 거리를 다닐 때 여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싱가포르 여행 오시면 꼭 참고하세요.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 저는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자밀라에게도 나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밀라가 여긴 한국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거절하자 자밀라가 웃으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들어오자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한국 밤거리는 싱가포르 밤거리와는 다르게 무척 밝고 안전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자밀라를 믿고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신기했던 게 한국의 밤거리는 싱가포르의 밤거리와는 다르게 정말 밝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늦었는데도 대낮 같았죠. 가게나 식당, 카페까지도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곳이 정말 많은 거 있죠. 게다가 걸어가는 중에 바닥에 무슨 노란색을 띤 동그란 불빛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자밀라는 여성 안심귀가길 표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을 더 자주 돌고 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누르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바로 달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자밀라도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자기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여성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자밀라처럼 승무원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한국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국이지만 정말 살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반겨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